네, 닭고기는 많이 커죠. 네, 많이 커와 함께 하시고. 그 사이에 또 먹어봤는데 우거지를 한번 드셨죠? 칼칼하고 맛있네. 저는 근데 정프로님이랑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우거지를 많이 안 먹고 정프로님은 고기보다 우거지 좋아하신다면서요. 궁합이 딱 맞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 고긴 다 드릴 테니. 난 냉면집 가서 그 고기 안 먹거든요. 저 우거지 다 드릴게요. 진짜 우거지 다 드릴 수 있어. 그 물에 빠진 고기 잘 안 먹어. 저 물에 빠진 김치는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잘 맞네 진짜. 혹시 계란은 뭐 좋아해? 노른자 흰자야? 저 계란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근데 안 맞네. 이왕 먹을 거면 흰자죠. 그래? 네. 난 또 노른자는 무조건 주거든요, 누구. 자, 입맛 하면 또 저희는 뭐 게임도 안 되게 그쵸. 또 아주 네. 엄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우거지뼈 해장국 같은 거 드실까요? 안 드신다고 봐야죠. 저는 우거지 쪽입니다. 우거지 쪽이네. 우거지파. 역시 내 편이야. 우거지 맛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물에 빠진 것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죠 늘. 네, 고맙습니다. 고목은 맛있는데 굳이 왜 이걸 물에 빠뜨릴까?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우거지파였습니다. 네. 잘 안 맞으시네. 자, 그러면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하루는 편안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한 겁니다. 오늘 다우 1%, 나스닥 2.5%, S&P 500 1.6%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5,375포인트니까 올라와 있고요. 지금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달러인데스도 약간 올라왔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은 다시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엔화도 140엔 일시적으로 140엔을 깼었습니다. 그런데 143엔까지 살짝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베테스 장관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 완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의장 해임 없을 것 이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미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난 시장 말고 어제 끝난 시장 전에 이 얘기가 있었고요. 이걸 반영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 고점이 S&P 500 기준으로 3.4%예요. 근데 종가 1.6%로 끝났죠. 그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한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거는 장중에 한번 이렇게 툭 꺾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장중에 베세스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실질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무역 협상은 2, 3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무역 협상이 2, 3년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피상적인 얘기인데 중국과의 실질적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만 한 겁니다. 어제 제가 그 표현을 드리기를 말만 했는데 시장이 그걸 반영했다는 건 시장이 그래 저가 매도가 계속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차트는 뭐 내일이나 뭐 또 다시 보겠지만요. 지금 미국 지수가 4월 2일, 그러니까 4월 3일 폭락했죠. 그리고 4월 9일 날 유예한다 그래서 원위치 시켰죠. 그리고 다시 내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린 게 한 4, 5일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내려가면 걱정스럽다는 제가 표현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다시 원위치한 겁니다.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럼 그 위로 4월 2일 주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거기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유를 베테스 장관의 인터뷰를 이유를 대면서 어제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막 외부의 뉴스도 있고 워딩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심리인 거고요. 거기 더 올라가면은 야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틀 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면서 독일의 닥스 지수가 3%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225가 1.89%, 대만 가권 지수가 4.5%, 홍콩 항생 지수가 2.3%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상승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4%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3.8%, 마이크론도 3.7%, 그리고 빅테크에 있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뭐 4%, 3%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이틀 동안 10% 올랐죠. 네. 네. 애플도 이틀 동안 한 5%, 6%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한 7% 정도 올랐고, 나머지 빅테크들도 5%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대형주들이 5에서 10%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오른 거죠. 5에서 10%니까요. 대형주를 거래를 하면서 5에서 10%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대형 펀드들의 연간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형 펀드들 예. 예를 연간 들어서 우리 수익률이요? 연기금이 우리 연기금. 뭐 7% 미국도 정도 아니에요? 연기금이 있고 네. 대형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도 10%가 안 됩니다. 원래 목표 수익률이 그 정도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그럼 뭐 이틀 동안 이렇게 움직이니까 물론 하루에도 20% 상승하는 날도 있었지만 왜 이런 표현을 드릴까요? 매도 욕구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올라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위아래로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흐름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좀 편안한 시장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이틀 동안 급등했잖아요. 그럼 미국 지금 오늘 어떨까요? 오늘 밤의 시장은 매물 나오겠죠. 네. 그냥 그런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57% 올라서 2,5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2,525포인트 됐고요. 코스닥은 1.39%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관들 매수가 있어서 그렇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아침에 매물 잠깐 있었는데요. 견조한 상승을 장중 내내 지속했습니다. 어제 특별히 더 견조한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SK하이닉스 4% 올랐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폭은 작았지만 1.2% 정도 올랐고요. 한미반도체가 14%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그 하나비전하고의 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비전 쪽으로 좋아하는 분은 그걸 투자하는 것 같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또 한미반도체 쪽을 또 좋아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하이닉스랑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새로운 납품업체 하나 지금 막 찾으면서 좀 한미반도체 자존심 많이 좀 상했고 한미반도체도 그러면서 마이크론이니 뭐 다른 데 이렇게 좀 찾으면서 이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나요 그게? 그 이슈가? 예, 맞으신데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번 공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래서 종목이라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네. TC본도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걸 썼지 않습니까? 거의 독점처럼 썼죠. 예, 한미반도체 걸 놓쳐서 삼성전자가 안 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력이 한미반도체가 제일 좋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도 업체가 있는데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한미반도체보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한화에서 TC본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한화에서요. 그래서 그 한화 거를 SK하이닉스에서 일부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화 거를 쓴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한미반도체에서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늘린다는 소문이 여기도 막 돌았습니다. 하나 쪽을 늘린다는 소문이 그쪽을 더 늘린다. 그래서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에서 그 품질 검사, 그러니까 AS 담당자를 철수시켰죠. 철수시켰습니다. SK하이닉스에 철수시켰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올렸습니다. 가격 맞아 25%가 올렸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담당자들을 보내가지고 또 뭐 협상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협상을 좀 했어요. 그런 사이에 한미반도체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수요처를 또 찾고 그런 과정 속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래요. 근데 여전히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걸 뭐 주로 써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한미반도체의 의견이 있는 거고요.
하나비전 쪽에 있는 하나 쪽은 이제 신규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나면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이제 그 양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SK하이닉스가 다시 좀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14% 오르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테크잉도 11% 오르는 거 보면 어제 HBM 쪽이 다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에 보탬이 됐죠. 근데 또 하나는 어제 2차 전지가 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5%대, 그리고 삼성 SDI가 7%, 에코프로가 5%, LNF가 12%, 엔캠이 10% 정도 올랐어요. 그 나머지의 2차 전지도 다 소재도 다 올랐어요. 소재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요즘에 이제 대선 정책 테마가 나오는데요. 요번에 나오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대선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뭐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뭐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제는 수소가 제일 강했어요. 네. 수소가 제일 강했는데 거기에 뭐 대표적인 게 또 2차 전지에 들어가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바라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먼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뉴스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7번 뉴스인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요. 전기차 수요 정책 국면에서 하이브리드에 기대한다라는 보도인데요. 우리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잖아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 전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만 가는 전기차가 순수 배터리 있고, 전기차. 순수 배터리 차가 있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있잖아요. 네. 네.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으로 가고 일정한 그 속도 아래에서 전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내연기관 엔진이 주예요, 걔는. 네. 제 엔진이 주고 이제 주행하면서 저 프로그램 잘 아시죠, 이거? 충전을 조금씩 하면서 그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전기가 약간 준 거예요, 더. 아 그렇죠. 예, 전기가 더 준 거예요. 충전도 해야 되죠, 얘는. 예, 충전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알잖아요. 네. 근데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장된 거리예요. 확장된 거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EREV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예. EREV. 익스텐디드 레인지인가 그럴 거예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예요. 이건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더 전기를 많이 쓰는,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면서 내연기관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내연기관은 엔진은 전기차로 가는데 그러니까 엔진이 보조인 거예요. 네. 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은 아마도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예. 그 전기로 기본적으로 모터가 구동돼서 이 차는 기본적인 전기차인데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를 구동시키는 방식. 요게 이제 ERE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전기차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기차이면서 내연기관에 엔진이 있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보조로 가는 엔진이 거예요. 달린.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게 요거는 지금 전기 모터가 주 동력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내년 북미와 중국에서 제네시스 등 여러 브랜드에 EREV 시스템을 적용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아에서도 EREV 픽업 트럭을 개발한다고 그랬고, 요걸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볼트가 EREV가 있죠. 볼트 도요타도 요걸 하고 있고요. 네. BMW도 한 종류가 브랜드가 이걸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걸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느냐? 이쪽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적용은 전기차하고 승부를 보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EREV는 전기차하고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전기차 보면 만약에 전기차의 그런 기능이 좋다 그러면 아예 전기차를 사지 굳이 왜 이걸 사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내연기관차의 대체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전기차 대비 수익성은 낮다. 이 표현이 뭐냐면 당연히 완전한 전기차보다는 배터리가 덜 들어가죠. 네.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쪽으로 자꾸 처음에 하이브리드 얘기하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얘기하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런 쪽의 성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그냥 서로 갈라먹기 하는 것 같으면 배터리 신수요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닌데 아예 내연기관 살 사람들이 EREV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배터리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업계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전기차 살래 내연기차 살래 그럴 때 난 둘 다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하이브리드를 많이 샀잖아요. 그동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전기차 쪽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있지 않았나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거는 이제 대선 정책 테마에 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REV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전기차 살려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이니까요. 그렇죠. 가다가 전기 떨어지면 뭐 충전소가 마침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마침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짜증 나잖아요. 근데 마치 그 주유소 가듯이 그냥 기름 넣어서 그냥 기름 있는 걸로 이제 자체 충전하면서 더 한 500km 갈 걸 뭐 600km, 뭐 700km 가게 되면 그럼 뭐 불편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행거리 연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안 옮기는 분들도 요 정도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시황 얘기다 그걸 잠깐 고 길게 됐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편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그 동안에 남들 다 안 좋을 때 혼자 상승한 쪽이 있죠. 바이오. 바이오 쪽으로 어저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상황이었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오르면 지수는 오르나요. 근데 그런 모습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공 기자님은 어떤 표현을 썼죠? 트럼프도 시장을 못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셨죠? 시장을 이긴 대통령은 없었다. 네, 뭐 이런 그런 식이었었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단기 급락하고 특히 채권과 달러의 트리플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 발언을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 완화적으로 갈 거고 이제 시장 친화적이고 이제 관세에서 한번 물러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느냐? 다음 주 트럼프 100일이 됩니다. 다음 주가 저는 100일이에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그 정확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29일인가가 뭐 100일인가 그럴 거예요. 29일인가 30일이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회귀하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시황 얘기하듯이 이게 위에도 아래도 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점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점은 형성은 됐고 이제부터는 뭐 기다려야 되지 않냐, 위로 가야 되냐, 뭐 이런 판단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시스템 위기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그런 완화된 구간에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100일 연설을 할 건데 하겠죠. 일개도 했고 대부분 대통령 다 하니까 100일 연설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완화적 발언하다가 100일 연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강화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다시.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5월 3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버크셔 회사의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5월 4일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연휴죠 다음 주에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주주총회에서 버크셔 회사에서 1분기에 이 변동성 사이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저는 되게 관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했을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냐면요. 지금 미국에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부터의 회피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주요 IB들이나 그리고 뭐 좀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들이 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에서 또 워렌 버핏 직접 나오셔갖고 뭐라고 선생님이 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워렌 버핏께서 네, 나오셔서 네. 어떤 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심리적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그냥 등락을 하다가 다음 주 이후가 이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선 관련 정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대선 정책 얘기 나오면서 뭐 시장 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서로도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뉴스를 그걸 말씀드릴 건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네. 뭐 GDP 성장률 떨어지고 수출 교역량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럼 또 희망회로다. 그냥 막 던지는 말이다. 이런 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렇게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가지수 산출할 때 네. 기준의 시가총액이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기준 산출 지수가 있고 분자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980년인가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신규로 상장하거나 폐지하는 종목이 있으면 예를 신규로 상장만 말씀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위에 시가총액을 놓고 아래에다는 거기에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례되는 네네. 시가총액을 서로 곱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이 됐냐면은 양쪽 다 분모 분자에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에 얘가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만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모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평가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분자가 맨날 낮아져. 분자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쏟아내면 네.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얘기를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분모를 없애는 거네요. 그렇죠, 분모를. 분모를 자꾸 없애주는 거네요. 네, 사실은 지수라는 게 그런 그렇죠. 뭐라 네네. 표현을 할까요? 왜곡 현상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있었다는 건데 네네. 그걸 정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이제 다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얘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뭐 5에서 60% 정도로 인하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요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예, 왜 그러냐면 네. 145%나 60%나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 안 하지 된다. 말란 얘기죠. 이거는 그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나 권하지.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품목에 따른 차등 관세 부과 등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안보 위협에 따라서 어떤 제품 한 35%, 어떤 제품 한 100%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이번 트럼프 관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전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요. 품목에 따라.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뒤로 물러선 거예요. 네네네. 원래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품목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체를 뭐 60% 낮춘다? 120%짜리를? 그렇게는 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월가에 지금 오늘 뉴스들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건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기업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네. 25% 관세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쪽은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지표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제조업 PMI는 전월 50.2에서 50.7로 약간 올라갔고요. 서비스 PMI가 전월 54.4에서 51.4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 PMI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발 뉴스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27%가 올해 가이던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발표가 아니고요. 네. 올해 실적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약 27%가 하향 전망하고 있고 상향 전망은 약 9% 정도 안 된다. 근데 더 중요하게 걱정을 하는 부분은 관세 영향을 정량화할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적 전망을 하지 못하는 정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제일 걱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5월부터는 정보 효율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해온 일들, 낭비와 사기를 없애는 일들이 다시 회귀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원하면 매주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정보 업무에 할애하겠다. 무슨 생각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태까지 집중해서 했는데, 네. 집중해서 했는데 이거 내가 빠져버리면 또 다시 딴 사람이 와가지고 원상시 복귀시키면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면 나는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거를 다시 회귀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할 거야. 그렇지만 예전처럼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부연 설명하면서 읽어드리냐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나는 정부 효율부 일에서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네.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1년간 문화관광 소비 촉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4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문화관광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출발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중앙정부 및 자치구에서 행사를 막 개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 촉진을 한다는 거고 요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올 하반기에 만약에 내소비량 정책이 잘 안 되면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아예 직접적으로 주겠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상당 부분 파급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한령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광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 17조 원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초반인데요.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2.8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저께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 1분기에 전사, 반도체 부분이 아니고 전사 영업이익이 6.6조였습니다. 뛰어넘었다. 네, 네. 어제 이제 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네. 실문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총 얘기하고 그리고 주가지수에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실 문제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7가지 과제를 제시한 7가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어제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서 1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 2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 배당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 간 또는 계열사 간 합병 시의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 계획 발표 및 실천은 모든 상장 기업에 의무화하자.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아마 되게 불편하실 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쓰면서 타이핑하면서 기업에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업에 또 이게 뭐랄까 시황이나 이거 설명하러 가거든요. 예. 이 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한 건데 언젠가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어디 시점에서 합의를 봐서 해야 될지는 앞으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어떤 스탠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이게 되냐 안 되냐, 바로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유효기간을 두냐 안 두냐, 그리고 이것을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견이 다 다르고 입장차가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로 인해서 이해상충이 돼서 서로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고 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향후에 굉장히 좋은 발판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향후 우리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고 더 좋아지는 시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 뭐 여기 나온 이야기들이 이미 뭐 굉장히 주주분들도 많이 좀 원했던 내용들이 예.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조항들도 네. 우리는 안 됐던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좀 이게 꼭 우리 주주의 이익만 뭐 챙기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기업도 건강해지고 주주들도 이익을 같이 이제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대주주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주주가 기업 CEO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들이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막 찬반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부자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세금 감면이 된 게 그들의 주머니에 가지 않고 또는 어떤 세금을 걷었을 때 그게 국가로 가지 않고 네. 주주들한테 가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 감면된 만큼 네. 그게 주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논의가 앞으로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뭐 주주들의 많은 또 지지를 받으면 또 뭐 선거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되고 하면 아마 기업들도 뭐 안 받을 수 없는 또 정부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참 그 요즘에 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실망하신 분들이 미국 주식 또 투자로 많이들 가셨는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지금쯤 투자하는 게 좋을지, 혹은 뭐 자산 배분 같은 것도 꼭 우리나라 국내 자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뭐 채권이든 뭐 배당주든 이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NH 투자증권에서 한동혁 부장 그리고 이동규 부장이 여러분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뭐 100분께 이렇게 지금 추가로 드릴 거고요. 네,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12시 네, 사입니다. 그때 실전 세미나가 많은 분들이 오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한번 진행했을 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엄청 많았었나 네,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선착순을 100분밖에 못 받아들여요. 저희 이거 장소를 보니까 여의도 파크원 타워 2의 NH 투자증권 본사 3층인데 네. 이거 제가 가봤던 회의실 같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면 네. 좀 빨리 신청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신청은 저희 여기 링크 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막 또
휴가 뭐 다음 주 연휴 전이라서 우리 시장이 예. 우리도 연휴 전에 좀 안 좋거든요. 다음 주 걱정입니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